안녕하세요. 예, 저는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입니다. 오늘부터 10번, 계획상 10번인데 뭐 10번이 될지 11번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10번에 걸쳐서 독서 이야기를 할 건데 제 이 강연을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오해를 좀 생길 수 있는 지점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강연은 독서의 전체 스펙트럼을 말씀드리는 강연은 아닙니다. 이 강연은 독서의 전체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거기서 아주 작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거기에 핀포인트를 맞추고 그 얘기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들으시고 저게 독서구나, 저게 독서의 진짜 본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이야기는 독서의 어떤 아주 작은 부분에 해당되는 어떤 이야기, 독서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닌 어떤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오해를 하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앞으로 10번에 걸쳐서 다룰 이야기들이 어떤 위치에 있는 이야기고 또 어떤 이야기인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독서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독서 효용에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겁니다. 언어 능력. 이 언어 능력, 이제 보통 문해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독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행위니까 당연히 책을 많이 읽으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지점은 어떤 책을 읽었느냐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냥 활자로 된 책이면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언어 능력은 향상이 됩니다. 이게 이제 독서의 첫 번째 효용이고요. 두 번째 측면은 이거예요. 자아 강화. 이 자아 강화라는 것을 좀 살짝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왜 책이 좋다라고 얘기할 때 마음의 양식,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이 마음의 양식이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이 바로 자아 강화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너무 광범위하고 폭넓어서 이게 좀 어떤 건지 좀 잘 피부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 두 가지 정도로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독서가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지만 크게 봤을 때 이야기책 독서와 지식도서 독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야기책을 읽는다는 것은 일종의 타인의 삶을 살아보는 행위입니다. 왜 우리의 삶의 경험이 사실은 우리 일상, 나의 삶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책을 읽는다는 것은 어떤 문제적 상황에 처한 어떤 인물, 나와 전혀 다른 성별,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세계, 그런 인물의 감정이입을 해서 그 문제를 같이 겪는 일이죠.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게 상처를 받는 일이기도 해요, 마음에. 왜냐하면 어떤 문제 상황에 처한 그 인물의 감정이입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책을 많이 읽게 되면 감정이입을 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이죠, 감동. 감동을 받으면서 많이 읽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이제 눈이 깊어진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사람 참 눈이 깊어. 이게 이제 어떤 삶의 경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어떤 대리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발견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문제 상황, 주인공이 처한 문제 상황에 내가 처했을 때 주인공이 보이는 정서 반응과 내 정서 반응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세세한 부분들에 깊게 감정이입해서 읽다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상처를 받다 보면 친구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내 삶에 없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추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읽은 이야기책이 플란다스의 개였는데, 네로와 파트라슈는 지금 생각해도 좀 가슴이 좀 저릿저릿한 이런 친구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친구들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야기책을 읽는다는 것은 나의 정서, 나의 감정, 그리고 이런 것들을 깊게 만들 수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해주죠. 근데 지식도서를 읽는 것은 조금 다른 차원인데, 이야기책을 읽는 것이 나를 발견하는 독서라면 지식책을 읽는 것은 세상을 이해하는 독서입니다. 사실 근데 세상을 이해하는 게 왜 자아 강화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라는 존재는 나 혼자 이렇게 우주에 덩그러니, 절대 무의 공간에 덩그러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땅에 발을 붙이고 있고, 내가 세상의 어느 지점에
어떤 곳에 왜 위치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사실은 나를 아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를 아는 사람, 예를 들어 독서를 통해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사람이 사회의 어떤 현상들이나 사건들을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는 게 다르죠.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천체 물리학을 되게 좋아해서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우주 역사에서 어느 지점에 왜 여기에 이런 모습으로 서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야기처럼 감동의 형태로 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식도서는 어떤 형태로 오냐면 감탄의 형태로 옵니다. 깨달음이죠. 오, 그게 그런 거였어? 와, 그게 사실은 이런 거였단 말이야? 이런 식의 깨달음의 형태로 오는 거예요. 이야기책을 읽으면서 정서가 강해지고 지식도서를 읽으면서 자꾸 세상을 알다 보면 이야기책을 읽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야기책을 이해하는 것에 또 강화시켜 주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자신을 알게 되고 계속 이런 걸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통찰력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이 독서가 주는 굉장히 많은 실제로 독서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죠. 자, 그러면 이 언어 능력과 자아 강화의 비중이 어느 정도냐, 독서 전체 효용에서 제가 이제 흔히 초코파이 비유를 많이 듭니다. 초코파이 이렇게 뜯으면 초코파이 꺼내잖아요. 이게 자아 강화예요. 독서의 전체 효용의 전체인 거죠. 태양계의 태양 같은 거예요. 자아 강화가. 독서의 전체 효용에서 이 초코파이에 해당되는 것이 자아 강화고요. 그 언어 능력은 뭐냐면 그 봉투에 보면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죠. 그게 언어 능력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독서의 본질에 해당되는 자아 강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을 거예요. 오로지 언어 능력 얘기만 할 겁니다. 왜 언어 능력 얘기만 하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자아 강화를 하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언어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책을 읽을 때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야기책을 읽을 때는 자아 강화가 되려면 감동의 형태로 와야 되고, 지식도서를 읽을 때는 감탄의 형태로 와야 되는데, 이러려면 글을 읽을 때 글을 읽는 그 이해하는 행위 자체가 힘들면 안 돼요. 어느 정도여야 되냐면 글을 읽고 있다는 의식이 없을 정도여야 돼요. 그래야 자아 강화가 일어나는 독서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시고 어떻게 하기가 쉽냐면 저 책이 좋은 책이야. 근데 내 언어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책을 들고 읽어요. 그러면 이제 읽다 보면 5페이지를 읽으면 어떻게 돼요? 난 누구고 여긴 어디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은 실제 독서의 본질에 해당되는 자아 강화를 하는 독서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 능력의 얘기를 제가 먼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언어 능력에 대해서 너무 모르세요.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겠고, 우리 사회가 이 언어 능력에 대한 이해가 전체적으로 좀 낮다는 거죠. 제가 처음 강연을 다닐 때 좀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언어 능력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아이는 한글 읽을 줄 아는데요? 한글의 글자를 소리내서 읽을 수 있는 것과 언어 능력을 혼동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언어 능력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공유가 잘 안 돼 있으니까 언어 능력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독서의 부스러기에 해당되는 이 언어 능력이 사실은 우리 삶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의 역량, 능력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것의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이 언어 능력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한 몇 강에 걸쳐서 공부 얘기를 할 거예요. 공부 얘기를 할 건데 이걸 좀 어떻게 봐주시면 좋으냐 하면, 왜 그러면 공부 얘기를 하느냐. 언어 능력의 효과, 언어 능력의 어떤 힘을 수치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지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언어 능력의 효과를 수치적으로 이해하기에 이 공부가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항상 점수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공부를 얘기하는 거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읽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꼭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바로 공부 얘기를 해볼게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 공부는 우리 때랑 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경쟁도 엄청 치열하고 애들 공부 너무 열심히 하고 너무 똑똑하고, 그래서 조금만 실수하면 쫙 미끄러져서 따라갈 수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렇게 요즘 공부가 다르다 이렇게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해요.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죠. 제가 강사생활 처음 시작했던 15년 전에도 많이 했는데 점점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 때 내가 저 나이 때 어땠지? 하고 생각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또 뭐가 있냐면 지식이 많아요.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7살짜리가 세계화를 얘기해요. 8살짜리가 빅뱅을 얘기하고 이게 옆에서, 그리고 영어도 너무 잘하죠 애들이. 옆에서 보면 정말 대단해 보입니다. 이걸 제가 좀 실감나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15년 전에 처음 강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도 이런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 너무 대단하다는데. 그래서 제가 첫 출근을 할 때 엄청 겁을 먹고 출근을 했습니다. 저의 공포의 실체는 뭐였냐면 이 아이들이 저한테 영어로 말을 걸면 어떡하지? 이게 제 공포의 실체였어요. 왜냐면 제가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면 애들이 날 무시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공포를 갖고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학원이 이제 사거리에 있는 신축 건물의 한 층의 절반을 쓰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가서 엘리베이터 문이 쭉 열리는데 그 앞에 어떤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냐 하면 초등 1학년이 됐을까 싶은 어떤 남자아이가 영어 원어민 선생님이랑 레슬링을 하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첫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제 들어갔던 수업은 6학년 남자아이 6명이었어요. 얘들은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같은 엄마들끼리 친해서 학원을 이제 같이 이렇게 다니는 어릴 때부터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딱 들어가서 이제 얘들을 딱 만났는데 이제 엄청 겁을 먹고 딱 만났는데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애들이. 너무너무 대단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 대단했냐면 첫 번째로 학교 성적이 너무 뛰어나요.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초등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있었거든요. 이 6명이 전원이 모두 평균 90점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평균 90점은 얘들 사이에서는 우등생이 아니에요. 이제 95점 정도 되면 공부 좀 하는구나. 98, 9점이 돼야 우등생이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학교 성적이 뛰어났고, 두 번째로는 학원에서 영어 수업을 듣는데 레벨로 나눠서 듣잖아요. 굉장히 높은 레벨의 영어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자기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자기들이 외국인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걸 보고 또 우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선행학습이 좀 일반적인 현상이 돼버렸지만 그 15년 전인 그때 당시에 이 친구들이 모두 중3 수학을 선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또 뭐가 있었냐면 한국사 수업이나 뭐 이런 거 따로 들어서 과학이나 역사 상식도 굉장히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와. 저는 이제 밖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면 애들이 약간 시든 꽃처럼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애들이 너무 쾌활한 거예요. 너무 쾌활하고 너무 자신감 넘치고, 그걸 보고 제가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와, 이 사교육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진짜 요즘 공부가 예전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구나.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얘가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상상 자체가 안 들어요.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많이 하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다음에 자라서 입시에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첫 강사 생활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역사 전담 강사를 맡으면서 초중고를 이제 다 수업을 들어가는 그런 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제가 처음 맡았던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중학교 수업을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중학교 수업 들어가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1학기 때 바로 시험을 쳤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이 6명의 친구가 성적이 쫙 떨어진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자마자. 한 명만 간신히 90점을 넘고 나머지 5명이 80점, 70점, 심지어 60점대인 아이도 한 명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얘들이 왜?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우리
선배 강사님한테 가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우리 반 애들이 아시지 않냐고. 정말 똑똑한 애들인데 중학교 올라가서 지금 첫 시험 쳤는데 완전 성적이 맹붕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선배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원래 그래요. 중학생이잖아요.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유, 고등학교 가면 더 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근데 이게 상급 학교로 진학할 때 아이들의 성적이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이 사실은 굉장히 일반적인, 그전부터 늘 있어 왔던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육계에 굉장히 오래된 격언이 있죠. 초등 성적은 엄마 성적, 중등 성적은 학원 성적, 고등 성적은 학생 성적. 이걸 제가 그때 처음 봤던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제가 강사 생활하는 12년 동안 이런 현상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똑똑했던 친구들이 성적이 떨어지잖아요. 이거를 이제 보통 학부모님들 어떻게 체감하시게 되냐면 옆집 똘똘이, 친척 누구 이런 식으로 체감하게 돼요. 옆집 똘똘이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똘똘한 애였는데 중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졌어. 친척 누구가 중학교 때 공부를 그렇게 잘했는데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떨어졌어. 이렇게 일종의 괴담처럼 떠돌게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를 더 많이 시키게 되죠. 사실 사교육이 강화된 건 이런 메커니즘이 있는데 계속 강화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만 이 현상은 전혀 완화되지 않았어요. 그럼 이 현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성적에는 이제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고3까지 놓고 보면 성적에는 4가지 유형이 있는데, 만약에 자녀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자녀분들이 뭐 영유아거나 초등학생이면 이 4가지 유형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4가지 유형 도합이 100%이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유형은 이겁니다.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쭉 잘하는 경우. 이거는 사실 우리 부모 세대 때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적으로 요즘 공부로 말씀드리면, 요즘 공부가 다르다 했을 때, 요즘 공부로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적어요. 10명이 있으면, 초등 우등생 10명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까지 우등생일 확률은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돼요. 10명 중에 1명이 살아남을까 말까, 이런 식인 거죠. 두 번째 유형은 뭐냐? 못했던 애가 쭉 못하는 경우. 이거는 우리 때랑 체감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근데 이 1번 유형과 2번 유형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유형이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저는 이 유형을 저 혼자서 그냥 약간 반농담식으로 대한민국 표준 모델이다, 이렇게 부르는 유형인데, 그게 뭐냐 하면 공부를 잘했다가 못하게 되는 유형이에요. 자, 이거가 이제 우리나라는 초등 우등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초등 우등생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초등 우등생이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쭉 떨어지는 현상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이 유형이 이제 가장 많은 거죠. 자, 4번째 유형은 공부를 못했다가 잘하게 되는 유형입니다. 이 유형은 아까 제가 1번 유형은 생각보다 적다 그랬잖아요. 이 4번 유형은 생각보다 많아요. 4번 유형은 좀 어떤 식이냐면 10명의 학생 클래스를 해보면 그중에 1명 정도 나와요. 그중에 1명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1번 유형, 2번 유형, 3번 유형, 4번 유형을 놓고 봤을 때 사실 나머지 유형은 크게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고, 4번 유형을 설명드리면 그게 성적 어떻게 오르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오를 때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봤던 이제 케이스들 중에는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패턴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상태이죠. 초등학교 때 공부를 못하는 상태가 좀 심합니다. 어느 정도 심하냐면 평균 50점, 60점 이래요. 초등학생이 평균 50점 맞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남자아이들이 많습니다. 여자아이들보다. 거의 이제 저희 이제 남학생들 아들 이제 키워보시면, 저도 아들을 키웁니다만,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는 어머니들이 보시기에 과연 같은 사람이라 할 수 있는가? 좀 이런 느낌이 드시죠? 저희 남자들이 좀 그래요. 어렸을 때는 막 이게 날아다니잖아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들이 보통 초등학교 때는 이런 상태인 경우가 많아요.
근데 50점에서 50점, 60점 이랬던 친구가 중학교로 성적이 올라갈 때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했을 때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올라갈 것 같잖아요. 50점에서 60점 올라갔다가 60점에서 70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저는 그런 유형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올라가냐면 50점에서 90점 올라가요. 그냥 한 방에 올라가요. 아예 안 올라가거나, 물론 이제 전국을 다 뒤져보면 있겠죠. 뭐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 당연히 있겠죠. 근데 제가 봤던 아이들은 다 5, 60점에서 그 한 방에 89점, 90점, 뭐 92점 이렇게 올라가요, 평균이. 이 한 방에 올라갑니다. 자,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이 성적 변동, 뭐 공부 잘했다는 쭉 잘하고 못했다는 쭉 못하는 경우는 뭐 설명할 게 없잖아요. 그럼 성적 변동이 이 성적이 떨어질 때도 그렇고 올라갈 때도 그렇고 좀 특별한 그 시기가 있어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아이들이 약간 한 12년 정도 보다 보니까 애들이 약간 연어 때처럼 보이는 거예요. 연어가 이렇게 때가 되면 이 올라오잖아요. 이 강으로.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 시기가 되면 성적이 싹 바뀌는 거예요. 2번에 걸쳐서 바뀌는데 그게 언제냐면 초등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지금은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이 시험을 안 치니까 지금 중2가 되겠죠. 또 어떨 때 올라가냐면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이때 바뀌어요. 자, 이때 바뀌는데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 왜 바뀔까? 왜 이때만 바뀔까? 자, 이 현상 때문에 생기는 또 착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흔히 공부를 잘했던 애가 쭉 잘할 것 같잖아요. 이 현상이 공부를 잘했던 애가 쭉 잘할 것 같은 이유가 뭐냐면 초등 때는 초등 우등생이잖아요. 초등 시절 내내 우등생이에요. 맞아요, 그거는. 중학교에서 우등생이잖아요. 그건 중등 내내 우등생입니다. 대부분. 고등학생 때 우등생이면 고등학생 내내 우등생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어떨 때 바뀌냐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성적이 바뀌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성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적이 바뀐 것을 아까 관용어구로 뭐라고 한다고요? 초등 성적은 엄마 성적, 중등 성적은 학원 성적, 고등 성적은 학생 성적,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발생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 때랑 좀 다른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엄연히 이런 성적 변동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게 현실로 일어나는데, 근데 재밌는 것은 우리 어른들은 성적이 계속 그대로일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 중학교 가서 성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고등학교 가서 성적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대로일 거라고 생각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의 성적에 굉장히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럼 우리가 성적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기초의 중요성. 저는 이걸 기초이론이라고, 공부의 기초이론 이렇게 부르는데, 이 기초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 공부를 잘한 애가 초등 2학년 공부를 잘하고, 초등 2학년 공부를 잘한 애가 초등 3학년 공부를 잘하고, 이건 거죠. 자, 이 논리적으로 너무 완벽하죠.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 입장에서는 공부를 잘했던 애가 쭉 잘하는 게 맞거든요. 공부를 못했던 애가 쭉 못하는 게 맞고, 물론 이제 그때도 잘했다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못했다가 잘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로 놓고 봤을 때 그 시절에는 공부를 잘했다가 못하게 되는 이 비율이 크지 않았던 거예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잘했던 아이가 계속 잘할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 기초 이야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기초를 위해서 엄청난 공부를 하죠.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기초가 정말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 현상이 벌어져요. 사실 논리적으로 너무 당연한데 기초가 당연히 튼튼해야지. 덧셈 뺄셈 못하네요. 곱셈 나눗셈 잘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가 정말 중요한가 하고 의문이 드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처음 가르쳤던 그 6명의 학생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인가요? 차고 넘치는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성적이 그중 6명 중에 성적이 떨어지는 애가 있고 안 떨어지는 애가 있는 거예요. 왜 다 기초가 차고 넘치는데? 왜요?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두 번째로 제가 아까 성적이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들 있잖아요. 평균 50점, 60점 이 친구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성적이 오르면 안 돼요. 기초가 없는데? 기초가 없잖아요. 5, 60점인 친구가 기초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수업을 해보면 10명 있으면 1명 정도 나온단 말이죠.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기초 이외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초등 6학년인 어떤 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들어갈. 그 아이가 기초가 없어요. 자, 그래서 덧셈 뺄셈부터 다시 해야 돼. 예를 들어. 그러면 1학년이 덧셈 뺄셈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까? 익히는데. 1년이 걸려요. 근데 만약에 초등 6학년 아이가 덧셈 뺄셈을 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얼마나 걸릴까요? 길게 잡아도 30분 정도 걸릴 겁니다. 덧셈 뺄셈을 배우는데.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격차는 어디서 오느냐? 초6은 왜 그걸 30분 만에 할 수 있고, 초등 1학년은 왜 그걸 1년에 해야 되지?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죠. 지금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이 성적의 큰 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그 성적 변동이 일어나는 힘이 어디에 있는지, 그게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